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근호 박사님은 이제 원래 물리학 전공으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재밌다고 말해야 돼요. 다양한 그리고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어요. 미국 변호사 겸 이제 변리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뭐 아시아 쪽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이랑 그 기술을 이제 매각하는 거라든가 M&A나 뭐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저도 그와 관련돼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뭐 좋은 또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 지금은 미국에 또 회사를 갖고 계신데 보스턴에 계세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다양한 활동하고 한국에도 또 연계되어서 한국의 건설사나 아니면 관련 회사들 대상으로도 뭐 요즘엔 그동안에는 이제 UCT라고 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정통부 그 당시에는 정통부에서 시작할 때 기여를 하셨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라던가 블록체인 쪽도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여하셨었고 그다음에 보안 시큐리티 쪽,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랑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문도 해주시고 국내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 관련돼서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뭐 서로 간의 쉐어라던가 콜라보레이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지금 35분이니까 이건호 박사님 우리 환영하면서 강의를 이건호 박사님께 네, 강의 시작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정화 군하고 박상훈 군도 여기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일단은 카메라는 켜주시고 얘기는 나중에 이제 Q&A 시간 전까지는 모트로 해주시고요. 그 제가 준비한 걸 원래 하면은 한 4시간, 3시간 정도 강의량인데 시간 한, 시, 정도로 하기로 해서 한 시간 좀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토론 같은 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니까 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면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이미 다 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시고요. 근데 자료도 제가 좀 축약을 했거든요. 원래 제 강의는 한 100페이지 정도짜리인데 줄여가지고 하고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아무래도 이제 산업체에 계시면 저도 지금 쪽은 액티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좋은 디스커션 하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제 자료를 먼저 쉐어를 해서 제가 오늘 제 거가 지금 잠깐만요. 일단은 제 자료는 잘 보이시나요? 권 교수님 이거 잘 보이세요? 제 자료요? 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따가 뭐 비디오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비디오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슬라이드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를요, 이근호 박사님,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슬라이드 쇼로 하면 제가 이따가 비디오를 아, 예. 보여줄 때 복잡해서 그럼 편하실 대로 비디오는 해주세요. 아니 슬라이드 모드로 일단은 전체 강의를 하고요. 그 비디오를 나중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편하게 슬라이드 하십시오. 모드로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주제로 발표할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거. 어, 뭐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보스턴에 있고요. 학기는 물리학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지금 IT하고 디지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물리학은 좀
전략 전공했던 것만큼 완전 딴 쪽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IT하고 뭐 디지털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주로 요즘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텍 IPM이라는 건 저 이제 기술 개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기술 인큐베이션 하는 거고 이제 아까 권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인큐베이션 AI, 블록체인, IoT, 사이버 시큐리티 뭐 관련된 것들 인큐베이션하고 어떤 기술들은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거 외국에서 개발한 것들도 이제 인큐베이션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두고 있는 거는 우리 그 ESG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ESG는 이제 환경뿐만 아니고 이제 S는 이제 소셜 거버넌스라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핫 이슈가 된 이유가 이제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ESG 경영 안 하는 회사한테 이제 압력을 넣어서 ESG 경영을 하게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의 그 탈석탄화, 요즘에 그 넷 카본 지로라 해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화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이 지금 그 탈탄소화 선언을 했거든요. 국제에서 이제 그거를 공언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더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화력 발전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시대 국가에서. 그런 환경 문제 그런 거라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ESG는 이거는 이제 되게 경영, 재무 뭐 이런 아니면 변호사들 뭐 저도 변호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다 기술을 시켜가지고 이제 ESG하고 디지털 전환을 같이 한다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이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요. 제가 거의 창시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주제로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ESG 디지털 전환을 이제 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제 그 도시의 전체를 ESG 전환을 해야겠다.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겠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런 지금 ESG는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기관들 국가들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의 그 이러한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온난화가스의 배출의 3분의 2는 도시에서 나오거든요. 도시에 있는 빌딩,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이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그 디지털 전환을 확실하게 하면서도 그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의 솔루션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거 쪽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해서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거든요. 그 두 개를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ESG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게 이제 제 전문 분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가면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뭐 금년에만 10번 웨비나를 했거든요. 그런 주제로 해서 그런 것들 제 그 슬라이드 쉐어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료들을 올리고 기술 인큐베이션도 하고 실제로 코딩도 하고 뭐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대 초에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창안한 사람.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UCT 프롬 이걸 제가 만들었고 정통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정통부하고 다른 부처들 그때는 이제 뭐 국토부, 산자부 이런 데 다 연합을 하고 이제 정부기관하고 그다음에 연합체들 그래서 삼성 그다음에 이제 SK, KT, 뭐 삼성 SDS, LG CNS 뭐 이런 회사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알리는서 뭐 UN 기관에 가서 이제 한국 UCT 소개하기도 하고 뭐
뉴욕 타임즈에 소개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한국만의 IT 브랜드 이걸 만들자 뭐 거의 20년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스마트 시티의 원조국이 종주국인데 그런 얘기를 유시티란 얘기를 지금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알려서 유엔에도 알리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스마트 시티에 묻혀버린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쉬워서 다시 메타버스 시티라는 거를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 스마트 시티를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 저기 막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마크 저크버그가 는 자기네 회사를 메타버스 회사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5년 안에 메타버스 기기가 스마트폰처럼 쓰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 뉴스에 의하면 유럽에서 뭐 새로운 인력을 뭐한 500명 정도로 메타버스를 채용하겠다 뭐 등등등등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 산업 자기네의 솔루션들 전부 합쳐서 이제 메타버스 하겠다고 하고 한국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컨퍼런스나 뭐 이런 이벤트를 세봤더니 한국이 한 100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컨퍼런스 하면 저한테 초청이 오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뭐 한국은 보니까 뭐 하루에도 두세 건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메타버스의 붐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분야를 30년 했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기술을 제가 뭐 웬만한 IT에 관한 기술, 디지털 기술들은 다 기술 개발도 해보겠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고개를 가우팅했어요. 고개를 가우팅한 이유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뭐 책들도 엄청 많이 내고 막 뭐 떠드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사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로 스코프의 얘기고 굉장히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뭐 책 하나 읽으면은 그 안에 무슨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무시했어요. 별, 또 뭐 또 별 저기에서 저도 이제 블록체인 하면서 블록체인 사기들 많잖아요. 그것도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제 거,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그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보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한국에서 메타버스의 메인스트림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제가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스코프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서 한쪽으로 지금 치중돼서 얘기하고 있고 다들 나름대로 자기 사업 분야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예전에 그 UCT를 개발했을 때 그런 통찰이나 이런 거를 쭉 갖고 전체를 한번 다 이게 엮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포텐셜은 지금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그 다음을 이을 메타버스 혁명을 갖고 올 거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하지만 이제 요거를 하나 핵심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메타버스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리얼 스페이스하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융합된 전체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공간이 어떻게 융합이 되냐면 우리가 여기 하는 것처럼 오규멘테이션이라는 거가 증강되게 융합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 융합을 할 때 어구멘테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융합 전문가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핵심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AI, IoT,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를 전부 융합하는 그런 거를 한 1년 동안 했었는데, 이 융합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저는 이제 시너제틱 컨버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어요. 서로가 시너지 있게 융합을 한다는데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시너제틱한 게 아니고 오규멘티드, 완전히 뭐냐면은 융합을 해가지고 증강을 시켜주는 융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 공간하고 이 사이버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뭐, 뭐, 요즘에 이제 SK도 뭐 자기네들 해가지고 뭐 게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해서 뭐 미팅도 하고, 거기서 무슨 뭐 그 스페이스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줌이나 이런 것 같이 메타버스로 하는 경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것들 뭐 설치도 해서 해봤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왜 붐을 하냐면은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에 의해서 증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의 큰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뭐냐면은 현실 증강된 가상 공간과 가상 증강된 현실 공간이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여기에 요 사이버 월드에 현실이 들어오는데, 그게 뭘로 들어오냐면 저의 아바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현실 세계의 리얼리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다른 사이버 그 공간하고 저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처럼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이 게임 공간에 가면 제가 이제 아바타로 들어가요. 그럼 딴 사람들도 아바타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게임 공간에서는 저의 아바타와 딴 사람의 아바타가 서로 교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도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 거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게임 아티팩트,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게임에 나오는 새로운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동해서 여기에 이런 게임 아티팩트를 서로 팔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난 펀저블 토큰이라고, 이제 그 유니크한 그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 NFT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랜드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다가 가상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얼 에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뉴욕, 가상의 싱가포르, 가상의 서울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땅들이 있잖아요. 그 리얼 에스테이트가 그 위에 빌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판매하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들이 들어가서 아바타가 되고, 내가 여기 땅을 사면은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 갈 때 이제 이런 NFT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갖고, 뭐 아니면 미팅에 가면은 저의 아바타와 딴 사람의 아바타가 만나서 서로 미팅을 하죠.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에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제 그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증강 현실이나 가상 현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디바이스들, 우리가 얘기하는 AR, VR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요 사이버 스페이스에 가면 마치 저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이 사이버 공간에 마치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현실감을 주면서 여기서 사이버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미팅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제가 이따 비디오를 보여요. 제가 이런 메타버스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등등등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요 리얼 스페이스를 요렇게 요 리얼 스페이스를 버추얼하게 해서 여기다 갖다 와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면,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1대1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윈으로 오면 이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똑같이 내 자동차를 여기서 그 대표할 수 있는 이 버추얼 스페이스의 자동차가 생기는데,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고, 디지털 트윈은 두 개니까 이걸
리얼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피지컬 트윈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트윈, 요 디지털 트윈이 한 쌍을 이뤄서 이제 트윈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요 트윈 스페이스는 여기는 그냥 제가 들어가서 이제 결합만 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두 개가 1대1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일로 가요. 이게 이제 IoT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1대1로 매칭이 되면서 서로가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1대1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했지만 제가 요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저는 여기 있는 거를 이 지금의 이렇게 게임 스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 스페이스, 버추얼 스페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일로 끌어오는 일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일은 결국에 이제 경제적, 물론 이제 사회 문화적 가치도 창출을 하는데 경제적 가치 창출에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경제 창출을 할 때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타임, 스페이스, 리소스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여기는 무한대의 자원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한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리얼 스페이스로 끌어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실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하는 우리 도시가 이렇게 메타버스 도시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건설이라든가 도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로 가게 되면 이러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갖고 온다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고 제가 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여기에 지금 치중이 돼 있다. 리얼 스페이스의 관점. 그리고 이제 마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리얼 스페이스를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나아지면 AI처럼 AI 휴먼이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아바타가 들어가면 이거는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제 사진을 넣으면은 요즘 이제 프로그램이 사진을 넣으면 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3D로. 근데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의 그 사진만 레프렌테이션 하는 거고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이제 AI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감성지능 AI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성과 지성을 AI로 만드는 걸 얼마만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냐는 게 사실 관건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진전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오면 진짜 저를 그냥 저의 감성과 지성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저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끌어오게 되죠. 여기 끌어오는 거의 대표적인 영화가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보면은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간편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스를 쓰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이제 여기에 버추얼 스페이스를 리얼 스페이스에 오버랩하는 정도? 옛날에는 포켓몬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가상의 어떤 포켓몬이 현실 세계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포켓몬을 현실 세계에 있는 이제 GIS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걸 찾잖아요. 그게 이제 간단한 예인데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현실 세계가 이게 다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 스페이스에 이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갈 거다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아직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페이스북이고 이 정도의 포텐셜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아직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비즈니스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자기네 걸 팔고 싶냐면 걔네들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걔네들이 하는 건 저기죠. 딴 거죠. 예. 그 페이스북은 이제 오큘러스가 있고 이제 그 얘는 이제 홀로렌즈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런 것들을 좀 팔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 그 페이스북은 자기네 소셜 네트워킹이니까 아무래도 게더링, 소셜 게더링 관점에서 비즈니스 어프로치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걔네들이 파는 게 뭐냐면 애저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에다가 이 디지털 툴이나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한 면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스코프가 가게 되면 이건 엄청난 파워가 있고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어, 누군가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이 아닐 거고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 거고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을 합친 어떤 비저너리가 나오면 이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포텐셜을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기업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제가 이펙트를 하는데 언제 오느냐라는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새싹들이 트고 있을 거예요. 이런 포텐셜을 갖고.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냐면 이건 아마 한국에서 어느 세미나에 가셔도 이런 내용은 못 드릴 거고, 한국에서 하는 내용은 죄다 여기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디지털 트윈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디오를, 자료를 제가 드렸으니까 이건 다 링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쫙 보세요. 제가 설명했던 거를 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전부 한쪽 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것들을 전부 합치면 제가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증으로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퍼져 있는 얘기들을 제가 전부 종합을 해서 이걸 전체를 합치면 제가 아까 얘기 한 장으로 그렸던 거를 다 설명하는데 조각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보시고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조금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메타버스냐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 기술은 아무리 기술 자체가 좋아도요. 이 기술이 잘 타고나야 돼요. 이 시기가 좋아야지만 성공을 하는데 그 시기는 시장,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 사회, 문화, 또 기술적으로는 이 기술을 잘 서포팅할 수 있는 그거하고 잘 연동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이제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그 XR 디바이스라든지 3D 컴퓨팅,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뭐 5G, AI 블록체인 이게 잘 지금 메타버스를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어요. 다른 기술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들이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가 지금 한번 다시 뭔가를 도약할 수 있는 시기다. 그걸 이제 기술 융화, 그 기술 융화라고 하는 티어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 이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이 사람도 물리학 박사인데 지금 경영대학의 기술 경영 석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이 사람 하는 글이 제 취향에 잘 맞아요. 굉장히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저하고 비슷해요. 어떤 거를 경영학적으로 접근할 때 저하고 굉장히 그 물리학의 사물을 보듯이 어떤 현상을 복잡한 현상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심플리파이하고 그거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how까지 제시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지금도 계속 뭐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초청하고 뭐 제가 이 사람 책도 제가 막뭐 그 서머리에 대해서 보내주고 굉장히 아직까지 친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요새 주력하는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도시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 도시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도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세미나를 할 때 한 포스코 건설에서 한 2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와서 포스코 건설이 좀 나하고 하려고 했더니 뭐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없더라고요. 뭐 포스코 건설도 좀 왔었고 몇 개 건설 회사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 쪽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누가 좀 나한테 러브콜을 하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는 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른 비율로 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어디서 많이 게임 좋다 이거죠. 뭐 한국에서는 게임 좋고 아까 얘기한 뭐 땅 사는 거 가상 세계에서 땅 사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뭐 미팅하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뭐 다 좋다 이거죠. 뭐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뭐 구찌가 뭐 거기다가 뭐 자기 가상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뭐 명품을 만들어서 NFT로 해가지고 팔았다. 뭐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뭐 뭐 뮤지엄을 만들어서 팔았다. 다 좋다 이거죠. 그거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비율을 딴 데로 돌리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가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약간 이제 한국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지 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블록체인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꾸 그렇게 드라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솔직한 얘기로 약간 사꾼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네 하고 나서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자기 이익된 거로 몰아가다 보면 이제 블록체인처럼 코인 사기 왕국이 되고 막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블록체인은 제가 왜 개판이 됐다고 하냐면 한국이 IT 강국이 디지털 강국인데 제가 특허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특허를 전부 다 그 카이스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분석해서 AI, 블록체인, IoT를 전부 분석했는데 AI하고 IoT는 잘 되고 있어요. 특허를 분석하면 전 세계 특허를 분석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뭐 3, 4위 정도 해요. 전 세계 특허를. 블록체인은 하위권이에요. 완전 순위도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우리가 블록체인 잘하는 애하고 자화자찬하고 앉아 있거든요. 기술 혁신은 개판인데 그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뻥 터지니까 뭐 완전히 개판된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가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사람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정부에서 코인 사기 때문에 규제하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열이 돼 있는데 한쪽으로 과열돼 있는데 이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괜히 또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뭐 유시스트도 그때 하다가 사실은 지쳐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한동안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눈을 약간만 돌리면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원리는 뭐냐면 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메타버스에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냥 껍질만 넣는 거예요. 뭐 회사를 만든 다음 회사 빌딩을 만들어요. 그 빌딩을 만든 다음에 뭐 사람들이 가서 입주하고 뭐 오피스를 가서 뭐 거기에 오피스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회사 경영 자체를 그냥 넣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뭐냐면 회사의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걸 전부 디지털 트윈화해서 회사 이걸 넣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근거 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이런 기술들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라는 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알면 글로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전환도 있고요. IT 쪽에 하는 사람들 지금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로보틱, 오토매틱 프로세싱, 그 다음에 뭐 프로세싱 마이닝, 뭐 이런 쪽에 하는 우리가 IT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백그라운드를 잘 갖고 있고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도 제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이러한 그 프로세스 트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이나 도시 스마트 홈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홈을 전체적으로 갖다 놓는데 우리가 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홈을 디지털 트윈화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홈도 이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스마트 홈을 메타버스 스마트 홈으로 가면 뭐가 다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그럼 홈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 홈, 스마트 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뭘 만들어요? 먼저 집을 만들어야 돼요. 스트럭처링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오토캐드 이런 거 써서 스트럭처를 만들고요. 그 안에 펑션을 하게끔 들어가 줘야 돼요. 이 펑션이 뭐냐? 그걸 뭐냐면은 이제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하박 시스템 들어가야 되겠죠. 냉난방 해야 되겠고, 워터 시스템 들어가야겠고, 조명 시스템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어플라이언스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얘기한 냉장고, 가전들이 들어가고, 가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집의 어떤 전기 컨트롤, 집에 들어가는 조명 컨트롤, 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홈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롤들이 들어가는데 그 컨트롤들은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프로덕트들이 들어가고 머티리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프로세스가 들어가야죠. 스마트 홈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제가 명칭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고 만들었지만 이거는 스마트 홈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시티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자체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가 있냐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홈입니다. 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스마트홈 하시는 분이 스마트홈이다. 우리가 스마트홈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한테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죠? 스마트홈이 우리한테 컨비니언스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 아늑함. 우리한테 밸류 프로포지션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구글이 하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나 스마트홈에 가는 뭐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온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면은 그 안에서 AI가 들어가서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싱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쾌적함을 주고 건강함을 주고 하는 것들을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코스트하고 굉장히 만약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코스트하고 굉장히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우리 현실 공간의 집하고 똑같은 것이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갖다가 아바타로 갖다 놓고 우리가 사람을 거기다 우리가 마치 임상 실험하는 거를 버추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홈에 대한 모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서 그거를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렇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나 이렇다고 하는 솔루션을 현실 스페이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 스페이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 스페이스 와가지고 현실 스페이스를 바꿔줘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학생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AI,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좀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현재 스테터스고요. 뭐 컨버전스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하고 디지털 토인들 이제 뭐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요게 이제 유럽에서 시도하고 이제 상점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이게 디지털 트레이닝 오거니제이션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그 기업이나 아니면 뭐 상점 이런 것들도요. 메타버스를 들어가면 이 상점이 이거 이제 디자인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상점 기능들을 다 하게끔 이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미래에 갈 거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서스테이너블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ESG 우리가 얘기한 ESG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왜 지금 하느냐? 그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IPCC에서 금년에 낸 보고서인데요. 지금 예전에 얘네가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냈을 때는 우리가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구의 온도가 이제 온실가스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지금보다 2도씨 더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네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시기가 2050년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얘네들이 금년도에 발표했을 때 이게 2040년으로 땡겨졌어요. 뭐 2040년으로 땡겨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2040년에 지구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지구의 대변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온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추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보스턴이 지금 굉장히 더워요. 제가 요새 반바지 입고 오늘도 반바지 입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왔거든요. 이거 완전히 저희 보스턴은요. 10월 달에 작년에 눈이 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 일지를 보니까 딱 오늘 날짜에 눈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지금 북극도 지금 눈들이 오고 이런 건데 이게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홍수도 날 확률, 산불 날 확률, 태풍이 날 확률, 기온 이상이 날 확률이 점점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40년에 가면 이것들이 사람들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ESG 경영을 하라고 해서 ESG 경영에 대한 리포팅을 회계 보고서 쓰듯이 전 세계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동안 투명하게 어떻게 경영 실적을 하는 걸 회계 보고하는데 이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돼 가지고 이거를 거짓말로 하게 되면 처벌을 받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경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경영을 리포팅 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유럽은 금년도 초에 법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ESG 경영을 한 거에 대한 리포팅을 하게 돼 있고요. 미국은 지금 SES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일단은 클라이밋 체인지 환경에 관한 것만 법제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은 2025년부터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이 대기업들은 특히. 그래서 뭐 이런 전남 조직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냥 전 세계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2조 원, 그러니까 2조 원이 아니죠. 2조 경이죠.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이 국회에 들어가 지금 입씨름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좀 환영을 하는데 공화당은 지금 이거 빌은 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 이쪽으로 가는 애 저쪽으로 하는데 이거의 골자가 뭐냐면 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화석 원료 다 없애고 우리가 얘기하는 Renewable Energy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 항만 이런 걸 전부 서스테이너블리티한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전력 시스템 다 워러 시스템 전부 다 서스테이너블리티로 가게 하고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에 그 투자금이 있어요. 전 세계 투자금의 3분의 1이 지금 뭐냐면은 ESG 투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ESG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자기네 투자금을 넣는 회사들한테 너희들 ESG 경영을 안 하면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넣고요. 어떤 기업, 최근에 이제 엑슨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오너십이라 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놔가지고 지분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 다음에 ESG 경영을 잘 못하면 파이어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엑슨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들어가가지고 이사의 임원 2명을 파이어 해버렸어요. 경영을 잘 못한다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런 거의 대상이 에너지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지금 경영권도 확보하면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유엔에서도 이렇게 17개 항목을 해서 이제 이 지속 가능 경영 개발을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이런 기구에서 하고 한국도 이걸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레벨에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라는 거 이거를 갖고 이제 왜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기업 레벨에서 ESG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3분의 2가 도시에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얼마만큼 거기다 다 3분의 2가 또 도시에 몰려 있어요. 인구도 도시에 몰려 있고. 그죠?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이기도 하고 모든 섹터들이 단일 기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ESG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저는 그 솔루션으로 메타버스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공유했으니까 전부 읽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뭐 제가 이거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서스테이너블 시티 마스터 플랜들은 다 읽어봤고요. 한국도 국토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500페이지,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50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골자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도 굉장히 리포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종합을 하면 제가 한 장에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랭킹을 보시면 뭐 한국이나 이런 데는 없고 전부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뭐 학교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 컴포넌트 뭐냐는데 이걸 제가 안 하고 갈게요. 저는 이제 스마트 에너지, 모빌리티가 중요하고요. 워터 시스템, 퍼블릭 서비스, 빌딩,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 이걸 다 컴바인 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나오고, 여기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디자인을 이제 제가 메타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면 빔이라는 거에서 뭐 빔 이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그래서 빔을 갖고서 이제 실질적인 껍데기를 설계하는 거죠. 이거는 이 껍데기를 설계하고 이제 껍데기 설계한 거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들 제가 아까 얘기한 리얼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키는 게 GIS잖아요.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매핑을 시키면 이게 이제 그 껍데기와 껍데기의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에 요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시티와이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제가 이따가 상하이에 대한 디지털 트윈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헬싱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 디지털 트윈 하시는 거는 많이 봤을 테고, 우리나라도 뭐 부산, 인천 이런 데서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요거를 두 개를 컴바인한 거니까 펑셔널리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많이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윈드를 뭐 이렇게 풍향을 이렇게 줘가지고 도시에서의 뭐 이 빌딩들이 있을 때 윈드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뭐 돌풍이 어디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태양을 갖다가 이쪽에서 쬐게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음지는 어떻게 되고 해서 이제 일조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정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 시티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컴바인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능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걸 지금 현재 수준은 거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시티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스마트 시티가 들어와 줘야 되고요. 워킹한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 오퍼레이션, 제가 알기엔 엔터프라이즈 개념의 오퍼레이션 하는 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려면 빌딩 자체들도 그 안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온난방, 워터 시스템 이런 것들의 오퍼레이션 프로세스가 디지털 트윈화해서, 만약에 빌딩 하나의 개별적인 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 소모량이라든가 GH가스 에미션이라든가 뭐 여기에 물 소비량,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하는 환경 문제에서 웨이스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실질적인 리얼 스페이스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디지털 트윈들이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한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도시 전체적인 거를 한번 플래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은 아직까지는 도시 레벨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플래닝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성,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도시 자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 프로세스를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도시에다 적용시켜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리데벨롭먼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요런데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 센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완벽한 센서 IoT가 이렇게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제한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들어오면, 이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 뭐 도시의 디벨롭먼트 하면 처음에는 디자인 팀이 여기 들어와 줘야 되고, 컨스트럭 팀이 들어와야 되고, 매니지먼트 팀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여기 워킹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이 디지털 트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아바타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는 아직 안 돼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제가 좀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엄청난 뭐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는 거겠죠. 도시 개발 자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비디오는 나중에 상하이를 지금 어떻게 지금 메타버스화 하고 있냐는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비디오를 보여드릴 때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결론을 먼저 짓고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제가 구상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UCT에서 못했던 거, 제가 UCT에서 못했던 거를 다시
이 Sustainable Smart City 이걸 이제 메타버스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ESG 경영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할 수 있냐는 그 디지털 전환하고 해서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ESG 경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아날로그 경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경영자들이에요.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우리가 일반적인 전환에 뭐 우버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아마존이나 뭐 에어앤비나 이렇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거의 다가 아날로그 경영을 하는데 그걸 제가 디지털 전환하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사실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다 융합을 하고요. 제가 얘기한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CT에 관련된 걸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메타버스를 만들고 이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게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 엔터프라이즈에 ESG 경영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가 설계했던 여러 가지 메타버스 시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들어오면 이 전체가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엔의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사진은 뭐냐면은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굉장히 성공한 그 사업가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누구냐면은 그 앨런 머스크하고 같이 그 창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미국의 사막에다가 미래의 시티를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이 자기가 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미국의 그 아리조나나 이런 사막지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미래 시티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려면 이 메타버스 시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사실 그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던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 도시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경영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싱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펀드가 조성이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ESG 경영을 하자 그래서 바이든이 하는 것도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는 펀드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 건설하시는 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담보로 잡고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를 그 좋은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굿띵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담보를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굿띵에 대한 거를 기대를 갖고 임팩트를 내가 얼마만큼 내겠냐 내가 이런 해서 서스테이너블 시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우리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뭐 웰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거는 민간 기업인데 이 전 세계의 뭐 자산에 뭐 엄청난 돈을 주물르는 회사거든요. 자산 경영사인데 지금 아시아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일본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본드를 만들고 ES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드를 만들면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거를 본드를 해서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환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컨설팅 했던 회사 중에 한국의 한국전력 쪽하고 에너지 회사 쪽이 있었는데, 이 지금 한국전력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막 1조 정도 지금, ESG 본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충당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드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요게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NFT라는 거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건 이제 좋은 목적인 거죠. 한국의 코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좋은 목적의 파이낸싱을 버추얼리해서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블록체인하고 연동시켜서 코인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디파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런 거 저하고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좀 연락을 다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관심 있다 그래서 어, 어,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ESG하고 연동해서 디파이를 연동해가지고 파이낸싱 하는 거를 한번 그 파일럿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한국에서 마침 하시고 싶으시는 분이 생겨서
이건 제가 좀 시도를 할 거고요. 뭐 다른 아이디어는 말고 요 아이디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스마트 제만 시티 리빙 랩이라는 거를 만든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티 리빙 랩을 해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도시에 대한 것들을 건의하는 이걸 메타버스로 만들 수 이거는 당장 기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시티 리빙 랩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면 이거는 당장 기술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보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뭐 사실은 이거 만들었을 때 포스코 건설에 한 20명이 했길래 좀 관심 있나 그래서 그러면 아주 디테일한 레벨에 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프로젝트 해볼래라고 했는데 뭐 관심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강의만 듣고 잘 그냥 제 자료만 잘 갖고 갔는데 뭐 이런 제가 아이디어도 냈었다 하는 거고요. 뭐 한국에 사실은 저도 좀 트라이를 하려고 영암군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제 지인을 통해서 좀 컨택을 해보고 했었는데 아직 흐지부지예요. 제가 한국에 못 가니까 이게 한국에 하시는 분이 잘 진척을 못 시키더라고요. 설계만 해놓고 진척 못 시키고 있고요. 뭐 부산도 보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뭐 전주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그만 규모에서 이런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개념을 스마트 시티에 갖고 오고 있다 하는 정도.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딱 1시간 이제 5분 빼니까 이제 한 55분 했고요. 제가 이 모드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그 비디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셀렉티브하게 한 10분 정도 보여드리고 이제 Q&A. 일단은 그 도시에 대한 거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상하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Firm in Beijing has created a complete virtual clone of China's largest city. Covering almost 4,000 square kilometers and built using information from satellites, drones, and sensors in the real Shanghai, the digital replica could soon have the power to simulate events in the city's future with astonishing accuracy. Powered by Unreal Engine's photorealistic graphics, covering thousands of buildings and with the potential to impact millions of people, this is how China cloned Shanghai. The extreme rise of technology over recent decades is now having a major impact on how we shape our cities. Faced with several challenges, from the huge growth of urban populations to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these centres are now using connected digital information to improve services, plan development, and optimise buildings. But digital twins take things to a different level. These models are precise virtual representations of physical assets that are kept continuously up to date, and could cover anything from one small element of a building to an entire city. That's what Beijing-based developer 51 World is planning to do with Shanghai. Powered by Unreal Engine, the team has created a complete virtual model of China's largest city that covers an area of more than 3,750 square kilometers. Though the level of detail varies across the model, more than 20 landmark structures, including the Oriental Pearl and Shanghai Tower, were created individually. Countless other buildings, roads, waterways, and green spaces were then made using an algorithm that converts data from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to 3D information. 51 World's intention is to turn this model into a digital twin, a virtual reflection of the live city that is continuously updated in near real time as it gathers data from geographic information sensors, satellites, drones, and other sources. It could allow its user to control a building's systems, monitor traffic flow, or show citizens how a planned new project might appear. With digital twins, designers can simulate ideas in the live city environment before they are constructed, and the impact of decisions from where to position a bus stop to how large a new housing development should be can be understood in advance. 51 World's models of other cities are already being used to create digital twins. Perhaps its best example yet is in Singapore, where one has been built for a developer and the local government.
Integrating information on buildings, transport, parks, drainage, and more, it allows city operators to monitor traffic, building operations, bridge maintenance, and to simulate floods. 51 World has also implemented several intelligent transportation projects across China, offering solutions for 3D real-time monitoring and micro-traffic flow simulation. To optimize the efficiency of real-time rendering in the Shanghai model as a user moves across the cityscape, the entire simulation is divided up into 2 square kilometer segments. Closer objects appear in finer detail, showing accurate environmental reflections, soft shadows on surfaces, and lifelike shading effects in accordance with the weather. To achieve these graphics, 51 World turned to Unreal Engine, one of the industry's leading platforms for creating photorealistic visuals and immersive experiences. As well as cutting-edge rendering capabilities, Unreal Engine gave 51 World a real-time lighting system that simulates the sun, photorealistic models of the city's landmarks, and the ability to quickly find errors. Digital twins in the hands of a private company or a national government instantly raises questions about rights, ethics, and ownership. All of the data used in systems like this is anonymized, and facts about specific individuals and their movements aren't tracked. It's more for looking at broader, trend-level information. Notwithstanding that, the exciting advantages these digital twins bring come entwined with challenging questions for our societies. Though the Shanghai model i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advanced we've seen, several other cities are now exploring the idea of virtual clones, albeit by creating advanced 3D models rather than true digital twins. In Finland, VR studio Zoan used Unreal Engine to create virtual Helsinki, a digital replica of the capital that's used for everything from 360-degree virtual real estate tours to promoting the city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in New Zealand, Build Media and the city's council used Unreal Engine to develop an accurate model of Wellington. They now plan to integrate live data to create a true digital twin. Though any SimCity or Minecraft fan will tell you that building city simulations with a gaming engine has been possible for decades, this technology is now on course to transform our real-world urban landscape. What's more, digital twins are still in their infancy, and their potential is enormous. With future models expected to be capable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it seems that the age of the truly smart city has only just begun. 51 World's model of Shanghai was brought to life with Unreal Engine. To see what else is possible with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visualization tools, click the link below. And as always, if you enjoyed this video and would like to get more from the definitive video channel for construction, 지금 이제 설명해 보면 웬만한 도시에 대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아직은 완벽한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그냥 도시의 기능 중에 일부를, 특히 이제 건축 문제, 여기 얘기하는 이제 리얼 엔진이라는 회사가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요. 웬만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공간 구조를 만드는 거는 다 이거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더 비욘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냐면, 실적으로 여기에다가 사람도 갖다 놓고 도시에 자동차도 갖다 놓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보스턴 같으면 하나 예가 뭐냐면은요. 보스턴에 최근에 이제 트라이얼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범 운행을 시작하면서 보스턴 시티에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ESG하고 이런 경영 전문가들을 몇 명을 공무원으로 하이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보스턴 시티의 다운타운에 있는 디스트릭트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대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거기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했냐면은 거기다가 일반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몇 퍼센트를 섞였을 때 과연 도시의 그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 건가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뭐냐면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묘미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까지 저는 생각하자면 여기 사람이 직접 들어오면 실제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다니고 뭐 그러니까 사람과 차와의 인터랙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리얼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거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펑션도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하는데 그걸 리얼 스페이스에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적인 것들은 다 보는데 제가 전체적인 뷰를 딱 보니까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합치면 제가 얘기했던 게 되겠다라는 거고 언제 합쳐질 거냐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갈 수도 있겠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전 세계적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건데 그냥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버추얼 스페이스에. Energy and Environment Award. 그거는 이제 제가 컨퍼런스에 메타버스 컨퍼런스에 제 아바타가 참여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The winner at a time when they need us personally with their families. Status quo is simply not harm and an innovation engine. Healthcare 여기 보시면 이제 딴 사람들도 자기 아바타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은 저하고 리얼타임으로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리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버추얼 스페이스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리얼타임으로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오면 우리가 마치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이것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걸 주최한 사람은 영국이고 저는 미국에서 참여했고 뭐 아시아에서 참여했는데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리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아바타를 놓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리얼타임으로 제 아바타가 딴 사람들하고 가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뭐 이거 이제 그 지속 가능 쪽에 혁신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이벤트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도시 감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런 닛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동차에 할 때 내 옆좌석에다가 그 아바타를 태우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것처럼 이제 아바타가 제 옆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만화로 했는데 사실 사람의 실질적인 아바타가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첫 장에서 보여줬던 그림을 제가 그렸을 때 제 와이프 사진을 거기다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하고 이제 제 와이프를 아바타로 넣었을 때 이제 와이프가 뭐 하냐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했던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너는 한국에 있고 나는 미국에 있어.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 그러면 이제 너의 아바타를 우리 공간에다 넣어. 그리고 내 아바타를 넣어. 그러면 네 아바타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여행 가자 그러면 네 아바타가 내 차에 타. 근데 네 아바타는 그거를 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여행하는 거를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너 아바타를 옆에 태우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너도 거기에 있는데 네 아바타를 통해서 나하고 여행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 초상권이 있으니까 사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트 표시를 그 그림에다가 넣었던 건데 뭐 그렇게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였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가상 공간에 전부 사람들이 들어가고 가상 공간에서만 일을 하는 건데 이게 현실 공간에서 오게 되면 제가 약간 이제 스마트홈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도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포텐셜에 대한 거를 아직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요,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했던 건데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웨어예요. 그래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은 제가 이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
화상회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초청 못하는 지금 다른 화상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조인 더 게더링이라는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설계한 거예요. 제 미팅룸이에요. 오피스.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오피스를 했죠. 이제 카피 링크를 해가지고 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은 그럼 제가 여기서 강의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쓰고 이런 거예요. 애들 좀 장난하는 수준이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게더타운에가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인스톨해서 오늘 사실은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스톨 해가지고 방도 꾸미고 자기가 방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보였던 그 메타버스 컨퍼런스 있죠? 그런 거를 이것도 오픈에어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은 이렇게 메타버스 자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딴 사람들이 만든 거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공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딴 사람이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시켜주면 제가 이런 공간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는 그 AR, VR 기기가 없는데 AR, VR 기기라면 제가 그걸 마우스를 여기다 쓰고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아시죠?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 아바타도 이게 제 아바타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익스플로 하게 되면은 여기 딴 사람들이 만든 이런 데를 제가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제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으면은 딴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의 가상 공간들을 만들어서 딴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것들 자기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한국에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게임, 미디어, 뭐 미팅 이런 거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좀 더 리얼리스틱한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운로드 받으면 이름이 뭐냐면은 요 프로그램이 요 요거거든요. VIRCADIA.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인터넷 구글링해서 치시면 이게 그냥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해서 하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매뉴얼이 없어요. 게더타운은 그래도 유저 프렌드하긴 한데 이거는 좀 약간 그 로우 레벨이고 요거는 하이 레벨에서 자기 거를 자기가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단점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했던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그 컨퍼런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허라이즌에 대한 거 그거를 잠깐 현재에서의 가장 앞선 거는 지금 그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허라이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세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세요?
can do them together. So 그것도 나오다가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시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CBS 뉴스 앵커하고 둘이서 리모트에서 이 디바이스를 쓰고선 실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제 AR 디바이스 그 헤드셋을 위에다 이렇게 안경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실적으로 자기들이 이 회의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 자료에 보시면은 링크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에 오시면은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 지금 이거를 갖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더 고도화로 만들어서 근데 하는 게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한 VR 세트를 지금 굉장히 저가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지금 한 500불 수준으로 지금 저가로 내놔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애플이 이렇게 애플 그래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묵직한 게 아니고 그 굉장히 뭐라 할까 그러니까 안경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시제품 프로토타입 정도로 만들었다고 언제 애플이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품은 뭐 굉장히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 말이다 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내년이다 그리고 뭐 아직 몇 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할 내용은 다 했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Q&A를 갖고 할 것 같고 자료에 그 제가 보면 링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비디오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거나 뭐 디스커션 하시고 싶으시면 한 10분 정도 갖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사례로 보여주셨던 상하이 같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한번 세팅을 했는데요.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 한번 세팅된 스마트 시티의 어떤 디지털 트윈의 어떤 형상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그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개발한 사람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스트럭칭 다시 해야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얘기들이 하고 있냐면 리유저블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표준이 돼야 되는데 표준 빌딩 블록들을 만들면 사실은 리유저블하게 가능하거든요. 이쪽에서 만든 거를 이쪽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다시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지금 경우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트럭처를 가게 되면 그게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그게 쉬운 게 프로세스는 금방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만약에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한다 그러면 빌딩을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미래의 제 회사의 빌딩을 만들고 그러니까 리얼하고 이 버추얼 스페이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딩은 BIM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빌딩 컨트롤 프로세스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확 바꿔주면 되니까 저도 지금 그런 설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놈은 표준화가 되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당분간은 뭐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트윈하는 사람들도 저도 이제 그거를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성격이 강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기업마다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기업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그 항공기 엔진 같은 거도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고요. 발전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발전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기업에 와서 만든 거를 딴 데서 쓰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리유저블 하면은. 근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제 IP 문제.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처럼 공유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제 내 거를 IP를 만들고 남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쓰기 전에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썼던 걸 딴 데 가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거는 아직 리미테이션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는 이제 이거 엔터프라이즈 스트럭처는 안 넣고요. 그냥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넣는 그거를 먼저 하면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원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이제 기업 경영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엔터프라이즈에서 로보틱 RPA라고 하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장 간단한 얘기가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구매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활동을 하게 되면 인보이스를 받아가지고 인보이스를 처리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 이걸 그냥 로봇가 할 수가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프로세스를 딱 정한 다음에 그걸 AI가 딱 돌려가지고서 그거를 이게 사람이 인보이스가 딱 오면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인보이스 딱 오는 순간부터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보이스 처리를 하다 보면은 기업이 어떤 인보이스 처리의 폴리시가 바뀌면 금방 변경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얘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음식점을 한다고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음식을 만들고 그거를 나중에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서 돈을 받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로보틱 프로세스를 가는데 그런 게 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이제 표준적으로 프로세스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저기 기업들 쓰고 저기서 쓰고 이제 표준화가 될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창안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기업에 있는 ESG 경영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를 다시 반영을 해서 뭐 프로세서를 바꾸고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도 만들고 사실 제가 지금 요즘에 주력하는 거는 그거는 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도시는 하고는 싶은데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누가 제가 요새 좀 꼬시는 게 두산인데 그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정부도 좀 꼬셔가지고 좀 보니까 밑그림은 많이 그렸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했는데 이제 요 메타버스 개념은 아직 아니라서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좀 해보자 하는 거고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스트럭처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막 변경하고 하면 힘드니까 프로세스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부터 먼저 하는 거로 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메타버스는 그동안 사실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만 알고 있다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몇 줄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간, 그다음에 시설, 펑션, 사람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하는 것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공동의 목표, 공동의 관심 이런 것들 하는 데서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게미피케이션이 들어가는 이유가 공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아무래도 인터랙티비티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리모트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감 있게 만들어주는 걸 하기 위해서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게임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몰입하게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뭐 증강현실 뭐 버추얼 리얼티 하는 게 뭐냐면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특허는 제가 이제 이거 낼 수가 있어서 특허를 좀 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것들은 다
제 생각에는 이건 미래 분명히 될 거라 해서 특허들을 하나, 아까 거기에 소개 좀 제가 특허 변호사이기도 해서 이제 특허를 제가 개발해가지고 제가 발명자이기도 해서 오늘 하나 잘 접수가 됐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계속 내고 있는데 특허는 낼 수가 있는데 구현,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저도 지금 이제 해보지 않으면 못해가지고 이제 스텝 바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오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자꾸 이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 본 게임을 못 들어가는 거죠. 실적으로 거기서 했던 게 지금 제가 얘기한 현실 공간으로 그대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게임 스페이스에 가면 전부 디지털이니까 편하잖아요. 막 마구 바꿀 수가 있는데 현실에 오게 되면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를 얼마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 저도 지금 사실은 고민하는데 아직 수준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진짜 날고 기는 회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좀 아까 얘기한 게더타운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래는 분명히 갈 것 같고 포텐셜은 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바람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생각 같아서는 지금 뭐 한국이 잘하고 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스마트홈도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스마트홈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예, 이제 스마트홈만 갖고 공급자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방향을 꼭 가지고 이제 강의의 가장 전제가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에서의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 강의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는 정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세스가 예, 예. 아무래도 자기 다양한 관점의 이익이 비치는 거고 이해가 그렇죠. 물론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였을 때 그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고민해야 될 어떤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시 문제가 항상 그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아까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G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G. 그게 거버넌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스테이크홀더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푸는 게 거버넌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게 그 거버넌스를 처음에는 이제 거버넌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컨센서스잖아요. 컨센서스. 근데 그 컨센서스를 어떻게 갖고 오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근데 이게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그런 그 컨센서스를 완벽하게 그런 걸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런 얘기 ESG에서 보면 환경 문제하고 사회 문제는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G 문제는 테크놀로지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ESG 경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오은어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오은어가 와가지고 말로만 ESG 경영한다고 쿵짝쿵짝 대는데요. 실제로 안 해요. 자기가.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쿠팡. 아주 그 ESG 경영의 아주 대표적인 배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너잖아요.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버넌스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문제는 테크놀로지로 풀 수가 없는데 딱 하나 거버넌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메타버스로 오면은 트랜스페런시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한 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게 증거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했다라는 요즘에 이제 한국 그 정치판에서 보면 네가 뭐 해가지고 거짓말들 많이 하는데 딱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이거는 못하는 거죠. 적어도 테크놀로지적으로.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 그거를 테크놀로지컬하게 하는 거가 있으면 그게 특허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 더 질문을 뭐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네, 저도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학생들 지금 다음에는 카메라 좀 다 켜고 하시고 튕겨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하여튼 미리 해결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에 카톡에다 얘기했는데 말을 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저희 분야랑 제가 하는 거랑 관련 있는 게 메타버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메타버스 기반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아니면 저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아까 BIM으로 저희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오늘 한 건 전부 제가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메타버스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플랫폼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PMP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일정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요 단계에서는 뭘 하고 요 단계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프로젝트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프로세스화 할 수 있으면은요. 그 프로세스 화한 거를 디지털 트윈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어떤 거가 가능하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분야인데 그거는 진짜 진짜 IT 디지털에서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가장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어냐면 독일이에요. 왜냐면 독일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신인 인더스트리 4.0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독일이 그 매니팩처링 혁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모든 제가 아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됐든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됐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간에 그거를 전부 다 오토메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가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사이버 공간에다 옮겨놓으면 그게 디지털 트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리얼 스페이스에 실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하고 얘하고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내가 일정 관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여기서 먼저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내가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타트 해가지고 내가 인원 얼마 넣고 시간 얼마 넣고 뭐를 얼마 넣고 리소스를 얼마 넣고 해서 이렇게 스타트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걸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씩 돌려야 되니까 이거를 모델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걸 전체를 프로세스를 이미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모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정으로 갖고 이런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고 건설이라 그러면 건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머트리얼은 어떤 걸 쓰고 BOM 우리가 이제 BOM 단계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건설에 대한 걸 했을 때 공정 주기는 어떻게 되고 등등등등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쪽에 디지털 스페이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시나리오 저렇게 갔을 때 시나리오 이렇게 갔을 때 가지고 이제 그 시나리오 해가지고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저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가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즈 시키겠다 하는 거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수준이고요. 제가 얘기한 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뭐냐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코어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였던 메타버스 스페이스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뭐죠?
그 페이스북에 했던 것처럼 그런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프로세스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는 PM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 와서 실적으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그 안에 와서 돌려보는 거예요. 서로가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뭐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팀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메타버스 프로젝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아바타가 들어와가지고 협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인 거죠. 결국에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요. 그냥 이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밖에 있고 뭐 사무실에 모여서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간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저희 나중에 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뭐 좀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나중에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요, 단연코요, 국가 프로젝트로 하면은 그냥 좀 국가에서 지금 메타버스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 뭐 다 프로젝트 감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한번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치시고요. 강의를 사람들이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임, 미디어 여기 다 머물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제가 그리고 여기 김성정 여기 학생이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보면 그 담당 업무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현대 오토웨버에서?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일만 하진 않고요. 지금 최근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관련된 그 업무 지원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안전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이거저거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뭐냐고 물으시면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IT 쪽이신 거는 맞으신 거고. 현대 오토리버가 ESG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면 제 세미나 할 때 그 AI 팀하고 ESG 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오토리버는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ESG 제가 할 때게 세미나에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세미나에 꼭 들어오고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IT 솔루션이나 뭐 이런 건 다 하시는 회사 아니나요? 하나라면 LG CNS나 예전에 삼성 SDS 역할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IT 디바이스나 SI 시스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말씀하셨듯이 뭐 AI 쪽도 저희 랩이 따로 있는데 쪽은 이제 저는 이제 현업이고 쪽은 리서치 팀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기 왜 물어보냐면 우리 여기 이제 현역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우리 미도용 같은 거 졸업하면 물론 문호를 두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여기도 지금 SK 하이닉스라던가 현대 오토에버나 뭐 SK 건설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데 가서도 이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DL의 또 지주회사에도 계시는데 다양한 분야로 좀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랩 학생들도 그렇고 나갔으면 좋겠어서 좀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건우 박사님 지금 보스턴에 미국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셨고 또 상당히 또 저랑도 여러 가지 뭐 일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 자주 연락드리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강의는 원래 되게 명강사세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업의 높은 분들이나 정부 인사들이나 뭐 미국에서도 미국 분들 주요 관심 있는 미국에 있는 주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이제 강의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저희 수업에 또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희가 관련돼서 이근호 박사님 관련된 내용으로 과제는 제가 또 내도록 할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발표가 언제부터죠? 발표 그 중간 논문 발표가? 11월 1일이랑 8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근호 박사님 너무 감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박수 쳐드리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